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비교정치경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시 국제정치학의 강력한 설명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력을 GDP가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미시지표로 측정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침공, 중국이 대만 침공 서두르는 이유, 폴란드의 중무장과 G20 러시아 축출 시도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시국제정치학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하필 우크라이나하고도 굳이 돈바스 지역을 침공했을까? 도대체 왜 중국은 불난 호떡집처럼 대만 침공을 서두르는 걸까? 도대체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G20에서 러시아를 쫓아내고 자기가 G20에 들어가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걸까? 국력을 GDP라고 하는 집단적인 수준의 거시지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도 낮은데 도대체 뭘 믿고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침공했을까? 몇 년 후 GDP 세계 1위가 될 중국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대만 침공을 서두르나? GDP 21위에 불과한 폴란드가 도대체 왜 저렇게 방방 뜨는 걸까? 국제정치학에서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국가 능력이고 주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시지표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GDP는 국가 능력에 의미 있는 측정 지표가 아닙니다. 대체로 거대한 국가의 GDP는 작은 국가의 GDP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GDP로 국가 능력을 측정하게 되면 국가의 크기가 국가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학계에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미시지표가 나와서 국력의 변동을 미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는 총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직접적인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시스템 전체의 생산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2년마다 거의 모든 국가의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해서 발표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TFP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색 줄로 표시된 리세션 기간을 제외하고 TFP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서 미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2019년 미국의 TFP는 1.01686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 미국의 TFP는 1.686%로 낮지는 않으나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푸틴이 권력을 잡은 이후 러시아의 TFP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가 무려 3.138%로 미국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GDP 규모가 매년 복리로 무려 3.138%씩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설명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가 러시아의 3.318%보다 훨씬 더 높은 4.321%입니다. 이렇게 높은 TFP가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돈바스 지역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가 돈바스를 되찾아야 할 충분히 강력한 요인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해야 할 서방 G7은 TFP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함께 G7을 구성하는 캐나다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캐나다의 TFP는 1970년대부터 우상향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는 미국보다 낮은 1.281%입니다. G7을 구성하는 일본의 GDP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미국과 함께 단극 체계를 구성하는 나머지 G7의 TFP는 마이너스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G7 멤버 일본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TFP는 매우 느리지만 그럭저럭 우상향해 왔으나
2017년 일본의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가 겨우 0.45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50% 내외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이 공공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과 함께 G7을 구성하는 나머지 4개국의 TFP는 마이너스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프랑스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대체로 TFP가 2010년까지는 그럭저럭 우상향해 왔으나 그 이후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프랑스 TFP는 마이너스 0.287%입니다. 프랑스의 GDP가 매년 복리로 0.287%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G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영국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대체로 TFP가 2005년까지는 우상향했으나 그 이후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영국의 TFP는 마이너스 0.476%입니다. 영국의 GDP가 매년 복리로 0.476%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G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TFP가 1970년대까지는 급격하게 우상향했으나 그 이후 수십 년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이탈리아의 TFP는 마이너스 0.741%입니다. 이탈리아의 GDP가 매년 복리로 0.741%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G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독일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TFP가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우상향했으나 2015년부터는 매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독일의 TFP는 마이너스 0.933%입니다. 독일의 GDP가 매년 복리로 0.933%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G7이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살육전이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충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가 주도하는 서방동맹의 단극세계 질서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와 G20에 기반한 다극세계 질서 간의 충돌입니다. 단극세계 질서는 30년 종교전쟁을 종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로지 영토국가만이 국제정치의 정당한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쟁에 참전한 도시국가들, 한자도시동맹, 한자3리그, 가톨릭교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병력과 전쟁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영토국가를 변신했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영토국가들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주권, 사버린티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토국가들의 주권은 세계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 상태, 애너키를 의미하지만 이 애너키가 곧 무질서 상태, 디스오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토국가들이 세력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또는 집단안보, 콜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사회는 나토와 G7이 유엔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단극세계 질서가 영토국가의 주권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립과 6.25 전쟁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단극세계 질서가 영토국가의 주권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극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G7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가 구조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왜 불난 호떡집처럼 대만 침공을 서두를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30년대 초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중국이 별 어려움 없이 대만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은 불난 호떡집처럼 대만 침공을 서두를까요? GDP와 같은 거시지표로 미시적 현실을 추론하게 되면 생태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TFP는 매우 깊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96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TFP 변화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10년까지 급격하게 우상향했으나 그 후 매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중국의 TFP는 마이너스 3.319%입니다. 중국의 GDP가 매년 복리로 3.319%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보았듯이 추세적인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은 붕괴의 명백한 조건입니다.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 요소 생산성, 이것은 제가 2019년에 대한정치학회보라고 하는 KCI 등재학술지에 실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조선일보 대기자 김순덕 대기자가 자신의 컬럼에 대대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망할 수 있다. 소련처럼. 설마 중국이 망하게 하겠냐 싶을 것이다. 소련이 망하기까지 소련 붕괴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점에서 위덕대 박운탁 교수가 선진국 학자들의 최근 저서와 논문을 참고해서 참고문헌으로 챙겨서 지난 2월 대한정치학회보에 낸 논문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다. 한때 소련은 개발도상국들이 빛나는 모델이었다. 공산혁명 전까진 농업 후진국이었지만 미국과 겨룰 만큼 급속히 발전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엘슨이 1961년 경제학 저서에서 1990년대엔 소련 경제가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가주도 투자가 처음엔 빠른 성장을 창출해도 투자 수익은 곧 감소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총 요소 생산성이 1970년대 제로에 가깝게 80년대에는 평균 마이너스 0.23%로 떨어졌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 요소 생산성 향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에서는 불가능했다. 단기적 성과 달성에 급급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결국 소련이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산체제는 나라를 질식시킨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붕괴 직전 소련 수준이다. 3년 전에 국제통화기금은 2019년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시진핑이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다. 지금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8%입니다.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중국 경제는 반드시 붕괴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란드가 방방 뜨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총 요소 생산성은 5.8%로 세계 최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중무장하고 G20에서 러시아를 쫓아내고 자기네가 G20에 들어가려고 기염을 토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TFP 총 요소 생산성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폴란드 TFP는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우상향해왔고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가 무려 5.803%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폴란드가 G20은 물론 G7에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이고 유럽의 최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총 요소 생산성은 1.187%로 별로 낮지는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96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TFP 변동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몇몇 정권의 노골적인 국가 파괴 행위에도 불구하고 TFP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왔고 2017년 TFP를 1로 했을 때 2019년 TFP가 1.187%로 선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방 G7의 몰락 그리고 러시아와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산업이 폴란드에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소위 국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년 5.8%씩 복리로 성장해서 우길승천하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맞서게 됩니다.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할 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외국을 침공할 경우 무기의 부품과 탄약 조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고로 무기를 팔아서 잘 되는 개인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